오늘 사건의 배경은 미국 메릴랜드주인데요. 이 메릴랜드에는 여름만 되면 사람들로 되게 북적북적해지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션시티라는 곳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어떤 곳인지 느낌이 딱 오시죠? 아름다운 대서양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라서 여름 휴가철만 되면은 관광객들로 굉장히 붐비는 곳인데요. 2002년 5월 말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살던 한 젊은 부부가 메모리얼 데이, 이 미국 현충일 연휴를 맞이해서 오션시티로 여행을 옵니다. 남편 이름은 벤자민 시프리트, 그리고 아내는 에리카 시프리트였는데 이 커플의 특이점은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 도장을 찍어버린 사이라는 거. 참고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 아니고요. 지인을 통해서 만난 사이예요. 첫 만남 당시 에리카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벤자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군에 입대를 해서 해군 특수부대원, 그 유명한 네이비실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밟고 있던 훈련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되게 어렸죠. 에리카는 21살, 벤자민은 22살. 에리카는 펜실베이니아주 토박이 출신이었는데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건설회사 사장님이셨거든요. 게다가 자녀도 에리카 한 명밖에 없어서 에리카는 아기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가지면서 자라났어요. 특히나 에리카가 농구에 좀 소질이 있었는데 에리카 부모님이 우리 딸 편하게 연습하라고 집안에 농구 코트까지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개인 코치까지 붙여줄 정도였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리카가 키가 작아서 프로 농구 선수의 길까지는 갈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이 체육 특기를 살려서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해요. 벤자민은 에리카처럼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타고난 근수저였어요. 미 해군에 입대했을 때 체력이랑 운동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눈에 띄어서 네이비실 훈련생 권유를 받게 됐고요. 난다긴다 하는 네이비실 훈련생들 가운데서도 성적이 최상위권이었을 정도로 그냥 타고난 피지컬로 유명한 남자였는데요.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도 좀 유명했어요. 파티나 술도 좀 좋아했고요. 그래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벤자민이었어요. 그것도 둘이서 뭔 얘기를 하다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그럼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벤자민이 툭 던졌는데 의외로 에리카가 오케이를 해서 나중에 에리카 친구들이 되게 놀랐다고 해요. 왜냐면 에리카가 좀 소심한 성격에다가 좋게 말하면 범생이 같은 애였는데 이렇게 만난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이랑 과감하게 결혼을 한다니까 뭔가 에리카답지 않다.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두 사람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로 벤자민이 네이비실 자격을 박탈당하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벤자민이 훈련 때문에 다른 주에 가 있는데 에리카가 거기 몰래 찾아와서 둘이 같이 있다가 걸린 적도 많고 벤자민이 상관 말에 말대꾸를 한다던가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티켓 끊기고 뭐 이런 크고 작은 규율 위반이 계속 쌓여서 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자 에리카의 부모님이 직접 나섭니다. 에리카야, 남편이랑 고향으로 내려와라. 우리가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에리카를 위해서 스크랩북 가게를 하나 열어주는데요. 요즘으로 치자면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용품 전문점? 문구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랩북을 만드는데 필요한 앨범이나 스티커, 장식 이런 거를 전문으로 파는 곳인데 이때 당시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런 스크랩북 만들기가 엄청나게 열풍이었대요. 그래서 관련 가게들도 막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생겼고 이 에리카도 어릴 때부터 스크랩북 만들고 아기자기한 것들 모으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딸의 취미에 딱 맞는 가게를 차려준 거죠. 그렇게 에리카 부부는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이 가게 운영뿐만 아니라 당시에 한참 유명했던 이베이 있죠. 온라인에서 스토어도 열어가지고 직접 셀러가 돼서 여러 물건들을 팔면서 보조 수익도 좀 얻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이 좀 요상한 취미를 갖게 됩니다. 뭐냐면 밤에 영업이 끝난 식당들, 가게들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금고를 턴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가게 장식품들, 기념품들, 약간 하나 없어져도 바로 티가 안 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하나둘씩 쫌쫌따리 훔쳐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또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팔아요. 마치 자기들 물건인 것 마냥.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여러 번 털었던 식당이 있었어요. 바로 후터스라고 치킨 윙 파는 스포츠바 체인 레스토랑인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 서버분들이 입는 유니폼이 있어요. 근데 에리카가 유독 그 유니폼을 모으는데 집착을 한 거예요. 그게 좀 레어 상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래하면서 온라인에서 수익을 좀 짭짤하게 벌고요. 본업이었던 스크랩북 가게 장사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막 일을 열심히 하다가 2002년 5월에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너무 열심히 일했다. 이참에 좀 쉬어보자 생각을 하고 여기 오션시티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현지 로컬 말을 좀 들어보니까 여기에 시크릿라고 되게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거기를 가보자 하는데 이 클럽 위치가 숙소랑 거리가 꽤 됐어요. 차로 한 20분 정도? 근데 우리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시티 투어 버스 같은 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오션시티도 그럼 버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타면은 클럽 바로 앞에서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탔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이게 무료 버스가 아니었던 데다가 딱 잔돈만 받는 버스였던 거예요. 근데 또 하필 두 사람 수중에는 큰 단위의 현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좀 난감해하고 있으니까 버스 맨 앞자리에 타고 있던 한 남녀가 혹시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시크릿즈 그 클럽 간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도 거기 가는데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마침 잔돈이 있으니까 버스비는 우리가 내드리겠다. 대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쪽이 술 한잔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벤자민이랑 에리카도 아유 감사하다고 당연히 그래야죠 하면서 바로 수락을 했죠. 그렇게 시크릿즈에 도착한 네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버스비를 내줬던 두 남녀 역시 커플이었어요. 남친 이름은 조슈아 포드, 그리고 여친은 마사 마진 크러칠리였는데요. 여기서 여친 마사의 애칭이 지니였어서 저도 이제부터 지니로 부르도록 할게요. 이 조슈아네 커플도 벤자민네 부부처럼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을 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연상연하 커플이기도 했어요. 조슈아가 32살, 그리고 지니가 51살. 근데 되게 잘 어울렸고 이 조슈아랑 지니가 처음 본 사이지만 성격이 되게 서글서글하고 매너가 좋았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는지 벤자민이랑 에리카가 이대로 헤어지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 숙소로 가셔서 한 잔 더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조슈아네 커플도 그래 좋습니다 하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새벽 1시 반쯤에 클럽을 나가서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숙소가 엄청 좋았어요. 되게 럭셔리한 콘도에다가 바로 앞에는 오션뷰, 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고요. 에리카네가 또 일반 객실도 아니고 무려 펜트하우스에서 묵고 있었어요. 물론 에리카네 아빠 찬스를 좀 썼죠. 덕분에 네 사람은 다 같이 멋진 뷰를 맛집 삼아서 2차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잘 놀다가 갑자기 에리카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벤자민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났나 하고 다 같이 에리카한테 가보니까 에리카가 자기 핸드백이 없어졌대요. 분명히 방금 전에 들어와서 소파에다가 가방을 뒀는데 지금 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슈아랑 지니가 얼른 같이 찾아보자고 하면서 주변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에리카랑 벤자민이 앞을 딱 가로막더니 이 도둑놈들 니네가 훔친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냐고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조슈아랑 지니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얼어가지고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는 안 훔쳤다고. 가방도 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러는데 에리카는 이미 911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어요. 여보세요? 지금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상대방이 신고 잡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에리카가 지 말만 하고 주소도 안 알려주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그래서 조슈아랑 지니가 뭐야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워 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 앞에 총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 정확히 조슈아와 지니를 향하고 있었죠. 그거를 본 순간 둘이 본능적으로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간신히 문을 걸어 잠가놓고서 둘이서 막 벌벌 떨어요. 근데 사실 조슈아도 힘에 있어서는 절대 안 밀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가라테를 해가지고 검은 띠까지 딴 유단자고 키도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대방 손에 총이 들려있으니까 가라테고 뭐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니는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빌고 조슈아는 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막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화장실 문이 굉음을 내면서 활짝 열려요. 그리고 네 발의 총성이 연이어서 울리죠. 그렇게 조슈아와 지니는 그 안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시간 뒤에 날이 밝자마자 벤자민이랑 에리카 이 두 사람은 룰루랄라 즐겁게 미니어처 골프를 치러 나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바다도 가고 맛집도 즐기고 펍에서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정말 평범한 관광객처럼 시간을 보냈는데요. 며칠이 지나자 이 두 사람은 다른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펍에서 만난 저스틴 토드 라이트라는 남자였죠. 근데 저스틴이 나 여기 근처에 사는 친구 있으니까 걔도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멜리사 셀링이라는 여성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멜리사가 저스틴 전화를 받고 펍에 딱 나타났는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저스틴, 벤자민, 에리카 셋 다 이미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고요. 다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엄청 취해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벤자민이랑 에리카가 2차를 가자는 거예요. 자기도 숙소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근데 솔직히 멜리사는 별로 안 내켰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는데 벤자민이 저스틴을 자기 차에 세우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는 거를 보고 멜리사가 안 되겠다. 따라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꿉니다. 참고로 멜리사는 술을 입에도 안 댔고 혼잣만 멀쩡한 상태였어요. 근데 다 같이 콘도에 들어간 지 한 5분쯤 지났을까? 에리카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내 핸드백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멜리사랑 저스틴한테 빨리 내 가방 찾아보라고 막 닥달을 하기 시작해요. 이른바 가방 찾기 게임이 또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넷이서 진짜 다 같이 가방을 막 열심히 찾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벤자민이 방에서 총기를 들고 나오더니 그거를 멜리사랑 저스틴 앞에 들이밀면서 가방 못 찾으면 너네는 여기서 끝이다 막 이러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기 화장실 문을 가리키면서 저기 문에 총알 자국 보이지? 저번에 여기 왔던 커플이 우리를 털려고 했다고. 너네도 우리 거를 털려고 온 거면은 걔네처럼 되게 만들어줄게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멜리사가 보니까 진짜 화장실 문에 총알구멍이 선명하게 뚫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못 찾으면은 우리 진짜 죽는다 이런 각오로 미친 듯이 가방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되게 어이없게도 가방이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에리카가 처음에 가방을 뒀다고 했던 그곳에.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네 사람이 다 같이 확인했던 자리였는데 없던 가방이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난 거예요. 마치 마법처럼. 아무튼 그래서 멜리사와 저스틴은 살아남게 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황급히 그 콘도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날은 벤자민이랑 에리카의 휴가 마지막 날이자 다시 펜실베니아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근데 여기를 떠나기 전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었어요. 바로 후터스 식당 오션시티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식당에 유독 집착을 했다고. 그래서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에 이들은 영업이 끝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기념품을 막 쓸어 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커플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는 보안경보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는 거. 그래서 몇 분 뒤에 도착한 경찰들한테 현행범으로 딱 걸립니다. 이 벤자민이랑 에리카가요, 뒤에 경찰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훔친 기념품들을 아주 정신없이 자기들 차량 트렁크에 막 실어 나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만 해도 경찰들은 그냥 절도범을 잡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붙잡아서 신원 확인을 하는데요. 에리카가 갑자기 여기서 불안장애가 심하게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실례지만 차량 조수석에 제 가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 약 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뭐 안 될 건 없으니까 가서 에리카의 가방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조슈아의 운전면허증, 지니의 신분증, 그리고 이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경찰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 신분증을 2개나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원 조회를 해봤죠. 근데 5일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연휴가 끝났는데도 이 진이랑 조슈아 둘 다 직장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니까 직장 동료랑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에리카한테 물어요. 이 신분증 어디서 났냐? 근데 에리카도 그렇고 벤자민도 이거를 어디서 얻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 그냥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다. 경찰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차량 그리고 묵고 있던 오션시티 콘도의 압수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차량에서는 벤자민과 에리카가 각각 소유하고 있었던 총기들 그리고 날카로운 흉기 또 스키 마스크, 테이프 등이 발견이 됐고요. 콘도 안에서는 피해자인 조슈아와 지니의 사진들 그리고 이들이 묵고 있었던 숙소 키를 포함해서 티슈에 곱게 감싸져 있었던 총알 2발까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화장실 문. 총알이 뚫고 간 자국이 아주 선명했던 문이었는데요. 보니까 화장실 문 색깔이 유난히 하였어요. 마치 거기만 새로 페인트를 쫙 칠한 것처럼. 그리고 문 주변에 청소용품들이 되게 많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혈흔 감식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화장실 내부 곳곳에서 혈흔을 닦아낸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침실, 부엌, 거실, 화장대 및 등등 아주 숙소 곳곳에서 흔적들이 발견이 됐고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벤자민은 변호사를 불러달라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데요. 에리카는 입을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죠.
벤자민이 모든 걸 주도했다. 시종일관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며 나중에 뒤처리까지 벤자민이 다 나서서 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 또한 알려주는데요. 이 벤자민이랑 에리카가 진짜 잔혹한 사람들인 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번 훼손을 한 다음에 여러 봉투에다가 나눠 담았대요. 그리고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다고 에리카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은 그 근처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 봉투들의 일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수습된 유해를 부검한 결과 조슈아와 지니로 밝혀졌고요. 두 사람의 신체에서는 총상이 확인됐죠. 벤자민과 에리카는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고요.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에리카는 여전히 벤자민이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벤자민은 총은 에리카가 쐈고 나는 그들의 뒤처리만 담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둘 다 끝까지 자기 책임은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최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판단 결과 벤자민은 지니 사망건에 대해서는 2급 살인 유죄, 그리고 조슈아 사망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요. 왜 무죄가 나왔냐면 조슈아의 몸에서 총상이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에리카가 소유하고 있던 총기에서 나온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에리카 거라고 해서 꼭 에리카가 쐈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총기 소유자랑 그 총의 방아쇠를 누가 당겼는지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근데 검찰 쪽에서 이 벤자민이 에리카의 총을 가지고 직접 발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범인들 말고 다른 목격자들도 없었고, 또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총기 DNA 분석 기술 이런 것들도 부족했었고, 벤자민 측에서도 총을 사용한 건 에리카다라고 계속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벤자민이 썼다고 100% 확신은 못하겠다. 그래서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지니 거는 왜 2급 유죄가 나왔냐? 지니도 총상으로 사망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조슈아처럼 이 총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요. 신체에서 다른 흔적들이 추가로 발견이 돼요. 이 범인들이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벤자민 재판에 누가 증인으로 나왔냐면은 멜리사 있죠. 살아남았던 그 여성 멜리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해요. 그날 자기랑 저스틴한테 총을 들이밀고 위협을 했던 건 벤자민이었다. 그래서 단순히 총을 쐈냐 안 쐈냐의 문제보다 그 전부터 이어진 통제, 또 뒤처리, 벤자민 본인이 뒤처리를 했다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벤자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려한 결과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자민은 최종 징역 38년을 선고받았고요. 에리카 역시 자기는 벤자민에게 강요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에리카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슈아 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유죄, 그리고 지니 건에 대해서는 2급 살인 유죄라는 결과가 나와서 종신형 플러스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이혼을 신청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고요. 벤자민은 2022년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바로 기각됐고, 에리카 역시 지난 4월에 첫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떨어졌고, 다음 재심사 날짜 2033년 만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행지에서, 그것도 일면식 하나 없는 처음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도 정말 많은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였던 조슈아와 지니 커플이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이들을 되게 선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기 전에 벤자민 부부가 멜리사랑 저스틴을 왜 살려뒀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멜리사랑 저스틴은 조슈아 커플이랑은 달리 벤자민과 에리카의 지갑 찾기 게임에 순순히 협조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멜리사는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순응을 해서 살아남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미 일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범죄를 더 추가하면은 흔적도 2배가 되고 또 증거도 늘어나고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겁만 주고 놔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또 멜리사랑 저스틴도 사실 없애려고 했는데 이 바로 다음 날이 숙소 체크아웃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처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내준 게 아닐까,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추측이고 정답은 가해자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들은 오직 본인들의 스릴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고 공포에 몰아넣은 최악의 커플이었다는 거겠죠. 참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들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